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구 환경을 지키는 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채 피 흘리는 코스타리카 바다거북의 모습이 참 충격적이었는데요. 이게 먹이 사슬로 이어지면 결국 사람도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됩니다. 바다엔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퍼져 있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플랑크톤, 어린 물고기, 그리고 식탁 위의 고등어와 참치, 결국은 사람이 먹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일회용 커피컵에 빨대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먹이 사슬로 이어져 있는 생태계에선 그 어느 것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영화 속에 종종 등장하는 늑대, 먹이 그물의 최상위 포식자인데요. 인간을 공격하는 위협자일까요? 아니면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잡는 관리자일까요? 미국에서 늑대 사냥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의견 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시작합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 추첨해서 선물 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농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등장하는 정약용의 시 만나볼까요? 1801년 유배지인 장기에서 퀴즈의 정답인 이것과 백로의 대화에 빗대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내 뱃속에 언제나 한 주머니 먹물 있어. 한 번 뿜으면 주위 서너 장을 꺼먹게 만들어. 물고기들 눈이 흐려 지척을 분간 못하고 꼬리치며 가려 해도 남북을 잊어버리니 내가 입 벌려 삼켜도 고기들은 몰라. 내 배는 늘 부르고 고기는 늘 속는다네. 백로가 이것에게 답하기를 네 말도 일리 있다마는 하늘이 내게 결백함을 주었으며 내 스스로 보기에도 찢기 하나 없거늘 어찌 이 조그마한 밥통이나 채우려고 얼굴과 모양을 그렇게까지 바꾸겠나. 물고기 오면 먹지만 달아나면 쫓지 않으며 꼿꼿이 서서 천명을 기다리려네. 현실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약용의 의지가 느껴지는 시였습니다. 이것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시에 등장한 먹물인데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뱃속의 먹물을 뿜어낸다고 하죠. 이 수산물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본의 아소다로라는 지금 일본 자민당 부총재가 있는데 망원 제조기로 유명하죠. 네. 어느 지역 쌀맛이 좋아졌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망원에 포함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소 부총재가 지난 25일 날 홋카이도산이 쌀이 지구 온난화 덕분에 맛이 좋아졌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홋카이도 쌀이 잘 팔리지 않아서 고집덩이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맛이 아주 좋다. 이게 농가의 덕분인가 아니면 온도 상승 때문인가라고 말하면서
지구 온난화 덕분에 온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근데 아소 부총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망언을 해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일본은 2000년 동안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발언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발언은 아누이족을 별도의 민족으로 명기한 일본 정부의 방침과도 어긋나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문제는 그럭저럭 수습이 잘 돼서 국제사회 평가가 매우 좋다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 아소 부총재가 말했었을 때 일본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하기로 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에 대해서도 마셔도 괜찮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때 아소 부총재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서 그 물은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해양 방출로 탱크를 늘리는 데 필요한 경비를 줄여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네. 자, 멕시코 정부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에 대한 등록 승인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을 좀 근절하자 이런 노력으로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정부가 유전자 변형 옥수수 품종에 대해서 등록 승인을 거절하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근절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자국 내에서 개발된 유전자 변형 품종을 승인한 바는 없긴 합니다만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GMO 품종 등록을 받아들여서 수입을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들여온 GMO 품종은요, 현재 멕시코에서 재배되는 사료용 옥수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멕시코 식약청이 GMO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한 이유를 들어서 최근에 바이오사가 개발한 GM 옥수수 품종의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네, 사전에 위험을 차단한다는 건데 이렇게 거절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승인을 거절한 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장 내년부터 수입될 GM 옥수수의 상당 물량이 막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멕시코에 등록된 GM 옥수수 품종은 90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 중에 상당수가 바이엘사가 개발한 품종이라고 합니다. 멕시코 정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그동안에 GMO 품종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좀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바이엘사가 개발한 품종은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이고 바이엘사가 개발한 제초제 성분인 글리포세이트를 제외하고는 약효가 거의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리포세이트는 발암 성분 논란 때문에 미국에서만 10만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바이엘사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가 없다라면서 계속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멕시코 정부가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멕시코는 주요 식량 작물인 옥수수의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GMO 품종의 수입뿐만 아니라 GM 옥수수 수입 자체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 기준 멕시코의 옥수수 수입량은 1,900만 톤 가량이고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 1,600만 톤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동안에 멕시코 식약청은 GMO 품종을 꾸준히 승인해왔지만 2018년 이후부터는 신품종에 대한 추가 승인이 없었다면서 식량 자급률을 높이게 나선 새로운 정부의 바뀐 정책 기조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편 승인을 거절당한 바이엘사는 멕시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명확한 인과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 근거해서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다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 바이엘사도 대단한 게 자기네 제초제만 듣도록 또 품종을 만들어낸 거네요. 참 네, 그러니까 무섭습니다. 사실 예. 꼭 이거를 수입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네. 네. 자, 최근에 이 세계 곡물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쭉 흐름을 살펴주셨는데 프랑스가 지금 물가 걱정이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물가 상승 현상이 네. 벌어지면서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빵집에서 1유로 안팎으로 사 먹을 수 있었던 국민빵, 바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식사 때마다 먹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거의 이제 밥과 마찬가지인데요. 휘발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프랑스 가정 경제가 더 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프랑스 국립제과제빵연합의 회장은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에서 올해 밀 가격이 30%는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게트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밀 가격이 올라간 이유는요. 러시아에서 밀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고 또 세계 곳곳에서 화재, 가뭄 때문에 밀 작황이 상당히 좋지 않아서 밀 생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바게트 평균 가격이 89유로센트 정도인데요. 앞으로는 여기에서 10에서 20유로센트를 더 내야지만 바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년 동안 바게트 가격이 23유로센트 정도 오른 걸 감안하게 되면은 이번에 한꺼번에 거의 20유로센트나 오르는 것은 매우 높은 상승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가격은 빵집 주인들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게트 가격 변동이 없는 빵집도 있을 수 있긴 한데요. 파리 16구에서 빵집 운영하는 관계자는 1유로짜리 기본 바게트 가격을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다음 달 1일부터 다른 제품 가격을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방법을 쓰는 가격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한편 프랑스 국립제과제빵연합 관계자는 가격 인상은 최후의 불허하면서 매년 빵집 1000곳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빵집은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거다. 이렇게 시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아프가니스탄에선 이제 미군이 완전히 철수했고 탈레반 그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수만 톤의 밀을 나눠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년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했는데요. 하지만 심각한 경제는 여전히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만 6천여 톤 밀을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아프간 주민들은 밀을 받는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탈레반 과도정부는 이번 프로그램 통해서 실업난과 기근을 동시에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탈레반의 수석 부대변인은 24일날 수도 카불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무자히드 대변인은 카불에서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고용될 수 있다면서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달간 계속되는 프로그램에서 카불과 그 이외 지역에서 11,600톤 그리고 5만 5천 톤 정도의 밀이 국민들에게 배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밀을 받는 사람들은 대신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수로시설 구축이나 산간지대에 있는 여러 가지 집수활동 이런 것들에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겨울철을 앞두고 굶주림을 겪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이 지난 8월에 아프간 재집권에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예치된 아프간 중앙은행에 90억 달러 정도가 동결이 됐고요. 또 국제사회 원조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이 와중에 물가 폭등, 실업자 증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네. 유엔 식량 계획에서도 식량이 이렇게 부족해서 아프간 국민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가 좋지 않은 데다가 거기에다가 국제사회 원조도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요. 유엔 식량 계획은 긴급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은 어린이 등 수백만 명의 아프간 국민이 굶어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인도적인 자원 지급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비즐리 세계 식량계획 사무총장은 아프간 인구 3,900만 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극심한 식량 불안정과 기아 상태에 맞닥뜨려 있다면서 이 숫자는 2달 전에 1,400만 명인데 2달 만에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즐리 총장은 아프간은 지금 최악의 인도주의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라면서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은 전반적인 재앙이 발생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프간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어깨를 한번 활짝 펴볼까요? 오늘 해볼 동작은 팔 돌리기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되도록 양팔을, 여의치 않은 분들은 한 팔만 옆으로 뻗어주세요. 팔을 작은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돌려주다가 큰 원을 만드는 느낌으로 점점 넓혀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초 동안 돌린 후 반대 방향으로 팔을 돌려주세요. 이때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쭉 뻗어주시고요. 한 팔만 돌리신 분은 반대편 팔도 똑같이 돌려주세요. 팔로 원을 그리는 동작은 어깨 결림을 해소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10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매달 마지막 수요일엔 환경 문제 살펴봅니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늑대 사냥 얘기를 해볼 텐데 이게 미국 얘기죠? 그 한 고등학교가 입양한 늑대를 주 당국이 사살해버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의 보이시라는 도시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2003년부터 입양한 늑대 가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입양했다고 해서 직접 늑대를 키운 건 아니고 주변에 사는 늑대 가족을 상징적으로 입양해서 학생들이 보호 활동을 펼친 건데요. 그런데 아이다호 주 당국이 이 늑대 무리를 사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 아이다호주가 늑대 개체 수를 1,500마리에서 150마리로 약 90% 이상 줄이는 법안을 승인하고 개체 수 조절 프로그램에 따라 늑대를 사살하고 있는데 이 입양된 늑대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무리가 다 사라진 건데 늑대가 흔한 동물도 아닌데 굳이 사냥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예, 원래 미국에서 늑대는 1970년대부터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 멸종위기종에서 제외하는 작업을 시작해서 임기 말인 올해 1월 멸종위기 보호법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각 주가 권한을 갖고 늑대를 보호할지 말지, 늑대를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아이다호주 같은 경우는 로키 산맥 인접 지역이라서 상대적으로 늑대 개체 수가 많은 지역입니다. 한편으로 방목지가 펼쳐져 있어서 늑대에 의한 피해가 많다면서 목축업자들의 늑대 반대 여론이 많은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늑대를 사냥해야 한다는 목축업자와 사냥업계 그리고 반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와 보전과학자들이 대립을 해왔던 곳입니다. 예. 영화 늑대와 춤을 보면 이제 서부개척 시기에 늑대와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늑대 사냥의 역사는 어떻게 되나요? 예, 유럽인이 아메리카 대륙을 침입하기 전에 늑대는 이 대륙에서 최상위 포식자였습니다. 주로 엘크 같은 대형 사슴이나 우리가 버팔로라고 부르는 그 아메리카 들소를 사냥했죠. 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들과 늑대와 같은 사냥감을 공유했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실제로 늑대와 원주민들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늑대를 잡아서 고기로 먹지도 않았고 또 늑대를 모피로 쓴 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처럼 늑대를 전설과 의식에 투사하면서 어떤 문화적으로 강인한 전사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유럽인이 들어오고 나서 서부 개척이 시작됐죠. 근데 서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 유럽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의 사냥감인 아메리카 들소를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원주민들의 생계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고립 작전을 편 건데요. 아메리카 들소가 사라지자 이제 늑대가 개척자들을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섭으로 가면서 소나 양을 방목하는데 목장을 만드는데 늑대가 가축을 습격한 겁니다. 늑대 입장에서 보면은 아메리카 들소라는 사냥감이 없어져 먹을 게 없어지니까 손쉬운 사냥감을 손쉬운 가축을 사냥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인간과 늑대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늑대 사냥이 시작되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정부 지원하에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약 100년 동안 늑대 박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그런 사연이 있었네요. 그 현상금까지 붙은 늑대도 있었다고요? 예, 그때 하도 늑대 박멸 프로그램이 워낙 강해서 늑대만 잡으러 다니는 전문적인 현상금 사냥꾼도 있었다고 해요. 유명한 유명한 늑대로 그 커스터 늑대라고 아주 유명한 늑대가 있었는데요. 9년 동안 미국에 내놓으라는 사냥꾼들이 덤벼들었지만 잡히지 않았죠. 현상금이 $500까지 붙었을 정도인데요. 1921년 커스터 늑대가 사살되자 미국 농무부가 보도자료까지 낼 정도였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늑대를 악마화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 목축업자들에게 $25,000에 상당하는 가축을 해치운 커스터 늑대의 통치가 비로소 끝났다. 이 늑대는 최상 등급의 가축만 가져갔고 꼬리를 자르는 등 잔혹무도한 방식으로 살해했다. 이렇게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그 늑대 한 마리를 두고서 이런 기사까지 나왔었네요. 네. 정부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늑대 잡기 성과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예, 100년 동안 조직적인 사냥으로 20세기 중반까지 북미 대륙의 늑대 집단을 거의 싹쓸이합니다. 원래 한 100만 마리 정도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930 무렵에는 95%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중반에 이르면은 5대5 주변 지역에만 소규모 집단만 생존한 상황이었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이죠. 로키 산맥을 끼고 있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도 늑대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국립공원 입장이 방문객들은 사슴 같은 평화로운 동물을 보기를 원한다. 늑대는 위험한 동물이니까 제거해야 된다 하면서 전문적인 사냥꾼을 동원해서 늑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1926년을 마지막으로 옐로스톤에서도 늑대가 사라집니다. 네, 거기 아주 자연도 좋고 좀 신비로운 기운까지 감도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늑대가 사라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겠네요. 예,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땅과 나무 그리고 강이 피폐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은사시나무나 버드나무가 자라지 않았고요. 강가에 댐을 짓는 비버도 줄어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식생이 황폐해졌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늑대가 사냥하는 종이 그 엘크라고 하는 대형 사슴이거든요. 근데 늑대가 사라지고 나니까 엘크가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황소 많은 사슴이 언덕과 초지의 풀과 나무를 먹어치우니까 나무가 자라지 않고 식생이 황폐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버는 댐을 만들 나무가 없어져서 개체수도 줄었고요. 그렇게 해서 옐로스톤이 늑대가 아니라 엘크의 천국이 돼버립니다. 반대로 식생은 피폐해지기 시작한 거고요. 국립공원 당국이 엘크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솎아내기를 했는데 그것으로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재도입하자라는 과학자들의 권고로 1995년에 캐나다에서 늑대를 수입해서 풀어놓게 됩니다. 네, 늑대를 잡다가 엘크가 불어나니까 엘크를 잡다가 또 안 되니까 네. 다시 늑대를 데려왔는데 그 이후에 옐로스톤은 어떻게 됐나요? 예, 늑대가 옐로스톤 생태계에서 잘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먹이 근물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어떤 관리자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엘크 수가 줄어들면서 식생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비버도 늘어나고, 나무도 자라는 그런 곳이 됐죠. 그러면서 옐로스톤 그 늑대 복원 사업이 전 세계 야생 복원 사업의 모범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먹이 그물에서 최상위 포식자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던 겁니다. 참. 그런데 이게 아이다호주에선 다시 사냥이 시작된 건데
그럼 멸종위기 중에서 이렇게 주별로 정해서 뺄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늑대가 이제 사라지니까 1970년대에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늑대를 보호를 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늑대가 정부 노력으로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 6천 마리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약간 이제 기존의 환경 정책을 반대하는 정책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늑대가 이미 충분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멸종위기존에서 이제 제외를 해버립니다. 연방 차원에서 늑대에 대한 보호 조처가 없어진 걸로 보면 되고, 이제는 각 주의 재량에 따라 보호를 하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다호주는 늑대 90%를 박멸하는 늑대 박멸 지원 관련 법안을 제정해서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각 주가, 그러니까 아이다호 주 정부가 늑대 전문 사냥꾼을 고용한 사업자와 계약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스노모빌이나 헬리콥터를 이용한 사냥을 허용을 하고 또 야간에 사냥할 수 있도록 야시경을 이용해서 사냥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전국적인 논란이라면 이제 찬반론이 있다는 거네요. 각각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예. 사냥 찬성론자는 늑대 보호 때문에 축산업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사슴이나 엘크 이런 다른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요. 반면 환경단체는 그 아이다호에 길러지는 250만 마리 소 중에서 매년 늑대에게 희생되는 숫자는 한 20마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요. 네. 늑대 사냥이 사실상 사냥업계나 총기업계의 로비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멸종위기종 해제 이후에 늑대가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콘신주도 이 늑대 사냥을 허가를 했는데요. 불과 몇 년 만에 늑대 개체수가 무려 33%가 급감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약 1,000마리가 서식을 했는데 현재 7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아니, 미국은 땅도 넓은데 서로 이 구역을 잘 정해서 가축을 습격하지 않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 때 이게 뭔가 정책들을 많이 바꿨다고 했는데 이번엔 바이든 행정부니까 또 바뀔 수도 있는 걸까요? 예,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 때부터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기후변화나 야생보전 등의 그 반환경적 조처를 바로잡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늑대에 관해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멸종위기종 등재를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스에 초점이 된 그 아이다호의 그 고등학교 학생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멸종위기종 등재를 촉구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유, 학생들과 그 유대 관계에 있던 늑대 가족이 이렇게 사라져 버렸는데 학생들 충격이 컸겠네요. 예. 지구를 지켜라. 오늘 늑대 사냥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남종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먼지와 함께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내륙 곳곳의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초미세먼지가 유입됐는데요. 지금 북서풍을 타고 먼지가 밀려오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동안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매우 나쁨까지 농도가 치솟겠고요. 오후부터는 남동쪽으로 먼지가 이동하면서 남부지방 공기도 탁해지겠습니다. 자, 일부 중북부 지역엔 곳에 따라 비가 내린 지역이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충남 북부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 강원 산간 지역엔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하늘은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서 일교차가 큽니다. 서울의 낮 기온 18도, 대전은 20도, 광주와 대구 21도까지 오릅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아침과 낮에 기온 변화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떤지 먼저 알아볼까요?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66명이 나왔습니다. 전날보다 76명 많았고요. 지난주 화요일에 비해서도 200여 명 정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1,900명대에서 많으면 2,000명대도 예상이 됩니다. 백신 접종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에 돌입한 모더나 백신 첫 물량이 이번 주부터 국내에 공급됩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이후 국내 기업이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을 우리 국민에게 접종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요. 생산 물량은 243만 5천 회분으로 부스터샷, 추가 접종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0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9%로 다음 달 말까지 8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군인 출신 정치인으로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제 숨졌습니다. 1932년생이니까 향년 89인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치러진 대통령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됐습니다. 재임 기간 서울올림픽이 열렸고 탈냉전 시대를 맞아 북방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북한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성사시켜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고 또 50 청산에도 실패했습니다. 1993년 퇴임 후에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쿠데타를 통한 군사반란과 내란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7년 12월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2002년 6월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이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집거해 왔는데요. 2003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고인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5.18 발포의 책임을 가릴 핵심 인물이었음에도 끝내 본인의 사죄나 증언, 기록물을 남기지 않아 분노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현 씨가 5.18 민주묘지를 3차례 참배하고 대신 사죄의 뜻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5.18을 광주 사태로 표현하고 또 유혈 진압의 책임을 유언비어 탓으로 돌린 이 왜곡된 회고록의 수정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제 만남을 가졌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어제 오전 청와대 상춘제에서 10시 57분부터 약 50여 분간 차담 형식으로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만 배석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상처를 서로 아우르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지난 일요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난 것이 아주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이라면서 대선 과정에서 좋은 정책을 많이 발굴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너무 공감이 갔다라고 화답했고요. 그러면서 2017년 대선 경선 때 모질게 한 부분에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위 후보가 되니까 아시겠죠라고 농담조로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 중립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라면서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정치적 회동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이 선출 직후 만난 바가 또 거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회동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나 확대 해석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을 받았고 또 야당이 요청한다면 야당 대선 후보도 면담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법원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 퇴직금 이 사용을 동결했다고요? 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했는데요. 이 동결 대상은 곽상도 의원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입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확정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인데요. 이 법원은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이 공모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만한 행위를 했다라고 본 겁니다. 이에 기소 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소 전에 이 추징 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룰에 대해서 합의했다고요? 네, 여론조사 문구를 두고 대선 주자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은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문구를 양자 가상 대결로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다음 달 5일 발표될 이 대선 후보 결정을 위해서 다음 달 1일에서 2일 이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그리고 3일에서 4일에는 책임당원 자동응답 전화 투표와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중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 룰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 국민의힘 성일종 선관위원은 이 같은 사실을 기자들에게 알리면서도 이 자세한 질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주목되는 부분은 질문은 하나다라고 한 대목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은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나하나 묻자라는 입장이었고,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랑 붙으면 누가 낫냐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문만 던지자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절충안을 낸 셈입니다. 하지만 유승민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 측이 억지를 부린 결과라면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1호 구속영장은 기각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엔 어렵고 또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기각이 됐습니다. 이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만 성사되지 않자 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반면 손준성 전 전책관 측은 이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는 피의자 소환 조사도 없이 이뤄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또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했는데요.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공수처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공수처는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서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그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프로포폴 투약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네요. 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벌금 7천만 원에 1,70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라면서 이 피고인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준법 의심과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서 처벌받은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죠. 네, 이 대책의 핵심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신용대출로만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규제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전체 대출 규모가 2억 원 이상이면 DSR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1년 소득 대비 대출금 원리금 총합이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소득이 만약 1억 원이면 이 대출 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은 1년에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DSR 비율이 줄어들면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금융권 이 대출 규제도 강화되는데요. 이 보험사나 카드사는 DSR이 60%에서 50%로,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은 90%에서 65%로 내립니다. 다만